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려입니다. 골드문트 테티스, 이 스피커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죠. 골드문트 히스토리에서도 중요하고 최근에 오디오 하이파이, 하이엔드 오디오 이 스피커 부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스피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두어 번 정도 짧게 이렇게 시청을 해봤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리뷰를 한 건 이번이 리뷰용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여러 음악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고요. 짧게 지나가면서 듣는 느낌만으로도 이전에 그 골드문트 시리즈들 이런 스피커들하고는 조금 계열이 다르다는 거, 생김새가 그렇고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상당한 의욕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제품이 몇 가지 의미를 갖는데, 뭐 이전의 골드문트 스피커들, 그러니까 앰프 말고 스피커들의 골드문트 스피커들의 흐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크게 압축해 보면, 첫째는 그 골드문트가 계속 그 멀티 체인버, 멀티 모듈형으로 된 그런 디자인의 스피커들을 만들다가 디자인을 이제 확 바꿨어요. 그러니까 골드문트의 신조류가 생긴 거죠. 그 시작이 이제 가이아, 그 엄청나게 컸던 5웨이 액티브 스피커, 저희 리뷰로 한번 다룬 적 있죠. 2m가 넘는 이 가이아로 시작을 해서 가이아로 상징이 되는 그 제품의 현실화 버전. 골드문트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만든다, 이런 걸 기획했다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큰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무 집에서는 다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그런 스펙이 아니니까 그거를 좀 현실화 버전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아의 현실화 버전이라는, 그리고 이전의 골드문트하고는 완전히 이제 결을 달리하는 그런 디자인, 뭐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드문트가 한동안 제가 이렇게 대략 봐도 한 10여 년 정도를 쭉 액티브 스피커로만 왔어요. 그거에서 이제 다시 패시브로, 사실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골드문트의 패시브 스피커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이런 반듯한 이런 스피커들도 있었고, 뭐 아폴로그 외에도 그랬던 게 일부 있었는데, 골드문트가 이제 액티브 스피커로 갔던 이유는 타임 도메인과 본인들이 연구한 베로니크 박사 연구한 그 전체 유닛의 타임 도메인을 맞추기 위한 그 프로티우스라는 연산 시스템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레오나르도라는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이거로 전 대역을 맞추다 보니 전부 액티브 시스템화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비로소 앰프를 빼내고, 거기서 그냥 앰프를 빼려도 되냐 그러면 여태까지 골드문트가 연구한 기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모듈들과 그렇게 해서 디지털 연산으로 했던 그 노하우가 그대로 네트워크에 그대로 다 발휘가 돼서 그 어느 앰프하고 써도 되는, 하지만 골드문트가 당연히 최적의 소리를 내겠죠. 텔로 시스템하고. 그렇게 해서 패시브로 약 10여 년 만에 제작이 돼 있다는. 물론 가이아는 액티브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아의 그 현실화 버전이기도 하지만, 가이아는 5웨이 액티브 스피커였다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패시브 스피커를 한 10여 년 만에 만들어낸 그런 의미를 갖는 게 바로 테티스입니다. 일단 이 스피커는 이렇게 보시면 투바디로 되어 있죠. 그 아래쪽에 9인치 우퍼와 그 다음에 7인치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이게 1인치가 제가 보기 살짝 넘어 보이는데 구경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실크돔 탑재한 트위터, 그렇게 해서 3웨이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투바디, 아래쪽에 있는 바디는 베이스, 이게 상당히 전형적인 구성인데 골드문트만의 뭐 방식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래쪽에 우퍼를 둔 그런 별도 베이스 모듈과 그 위에다 이렇게 설정한 투웨이의 그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의 모듈, 이렇게 두 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골드문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각각의 공진을 차단하는 그런 인클로저 시스템과 투바디 시스템, 미드레인지 트위터가 있는 바디와 아래쪽 우퍼에 있는 바디를
그게 늘 모든 스피커들의 과제죠. 우퍼의 울림을 어떻게 위쪽으로 위로 가지 않게 한다는가. 아시겠지만 윌스는 그래서 뭐 X 머티리얼 쓰고 V 머티리얼 쓰고 막 이러잖아요. 골드문트의 방식은 또 그게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일단 진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도 않게,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도 전달되지도 않게, 그 미케니컬 그라운딩이라는 딱 점 하나 내립니다. 근데 이전에 액티브 스피커들은 뒤에 뭐 아폴로콘 Z바라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쫙 가로질러 오는 아주 멋있는 그런 바로 연결이 돼서 각 모듈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 혹은 뭐 세로로 연결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던 그 상하 모듈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바로 지지했던 방식에 비해서 신제품들은 안에 사실은 그 케이블 연결까지를 감안해서 뒤쪽에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가이아가 그랬었거든요. 기둥의 역할은 케이블 연결과 중심을 잡기 위한 뒤쪽에 지지 역할을 하는 딱 두 개. 그 상위 모듈,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있는 그 상위 박스를 딱 정확한 중량이 일치되는 그 지점을 계산해서 그 지점을 확인해서 딱 하나의 스파이크를 내리는 점 하나로만 전체를 지지하고 있는 중량을 만약에 이게 그 스피커가 이렇게 뭐 무게 중심을 정확히 잡을 수만 있다면 거기가 딱 중심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케이블링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뒤쪽에 있다는 거. 그렇게 미케니컬 그라운딩을 여전히 그 본인들의 최고 기술력으로 앰프에도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죠. 스피커에는 좀 더 많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하 간의 그 그라운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덕트가 앞쪽으로 되어 있다는 게 좀 독특하죠. 이거를 조금 연상해 보면, 유추해 보면 스피커를 뒤쪽에 많이 붙여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굳이 그게 스피커 전체의 인클로저의 공지나 이런 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바짝 벽에서 붙여 쓰실 분들은 없다고, 골드문트 스피커를 그렇게 쓰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뒤쪽으로 나오는 이제 이런 그 리플렉싱 그 공기를 그래도 너무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뒤쪽은 바이 와이어링 구조로 돼 있어서 두 개 이제 바이 와이어링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고, 위아래를 뭐 점퍼선을 연결해서 두 개 서로 다른 케이블을 위쪽과 아래쪽, 요 윗바디와 아래바디를 서로 따로 연결할 수도 있고, 뒤쪽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레모잭 단자가 있어요. 4핀짜리. 그거는 그 골드문트의 모노블록 파워와 전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레모잭. 레모잭의 역할은 아시죠? 사실은 그게 좀 더 골드문트 앰프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견고한, 좀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연결이 될 텐데, 레모잭은 산화를 막는, 다른 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결해 둬도 공기가 들어와서 이게 부식을 시키지 않는 단자들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게 유명해진 그 방식이죠. 하여튼 그걸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게 좀 더 신뢰감 있는 연결이지만, 일반적인 케이블들을 연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가 잘 쓰고 있는 케이블로 연결하실 분들은 뭐 싱글이나 바이 와이어링으로 연결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이아 때 봤지만 이 소위 알루미늄 가공을 이전의 방식에서 완전히 바꿨어요. 약간은 모서리 같은 데를 좀 이제 느낌을 살려서, 예전에는 약간 라운딩 처리를 하는 그런 바디들이었는데, 그런 것들 비율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길쭉길쭉해졌죠, 상하로. 그래서 모서리를 아주 날렵하게 살렸고, 측면을 이렇게 주름진 구조로 한 게 그 가이아 때부터 새로 나타난 골드문트의 새 스피커 디자인. 측면 디자인은 이렇게 주름이지게 하고, 그리고 반듯반듯하게 좀 더, 그리고 약간 더 밝아진 실버톤, 이런 광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골드문트 상징하는 그 골드 플레이트를 항상 잊지 않고요. 그리고 뭐 여기 옆에 있지만 그릴을 당연히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식으로 딱 붙게 되어 있는 위아래 그런 그릴이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알아서 그냥 붙여 둘 수도 있고, 아마 구조로 봐서는 그냥 저희는 녹음은 그냥 그릴을 띄고 했는데, 그냥 그릴을 붙이고 들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냥 특별한 일 아니면 그게 제일 그냥 노멀한 그 재생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소리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소리를 좀 들어보는데, 오늘은 제 짝이죠. 텔로스 440과 37SK, 미메시스 37SK 조합으로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곡을 들어보면 대충 아시죠? 이 골드문트가 텔로 시스템, 특히 프로티우스와 레오나르도가 동작하는 이 액티브 시스템이 되고 나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던, 소리의 어떤 그 경향이 바뀌었던 거는 골드문트를 딱 스피커를 보고 앰프를 보고 연상이 되는 건 뭔가 차갑겠구나,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전에 미메시 시리즈들은 좀 차가웠어요. 차갑고 굉장히 스피디하고 아주 그냥 사실 생긴 대로의 소리가 났었는데, 그게 텔로스 버전이 되면서 또 그 넥스트젠 버전이 되면서 다시 또 굉장히 매끄럽고 살짝은 살집이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 통제를 좀 더 늘리고 좀 더 상하 간의 위상 차이를 없애서 그냥 하나의 일체화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튜닝을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 그런 과정에 생겨난 어떤 원래 음원에 대한 변화였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테티스에도, 일반 패시브 버전인 테티스에도 그대로 내려와 있는 게 골드문트의 그 스피커들의 고전적인 그 유닛 구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기보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스캔스픽의 실크돔, 그 다음에 오디오 테크놀로지의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그러니까 보통 스카닝이라고 하죠. 이 구조를 보면 사실 스카닝 그 오디오 테크놀로지 유닛은 웬만한 드라이브로 이렇게 꼼짝을 하지 않아요. 떨림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마그네슘하고 보통 이제 그 실리카 기들이 이렇게 합성한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철제에 가까운
굉장히 이 전체 구간의 일관성이나 떨림의 일관성이나 그 바디의 그 전후관 이 진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유닛이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앰프 설정도 되게 중요하고, 반대로 말하면 앰프를 일단 스피커는 어떻게든 사놨으니까 뭐래도 소리가 나게 대충 올려보자 하면 골드문트 스피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골드문트 사운드가 재생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그때는 좀 메마르거나 좀 신경질적인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앰프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물론 일반적인 보편적인 앰프를 쓰면 당연히 골드문트 소리가 납니다. 너무 이 제품 등급에 걸맞지 않은 좀 싼 제품을 쓰면 그렇다는 거죠. 싸거나 좀 얘랑 성향이 맞지 않는 이런 앰프들을 잘못 쓰면 오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드문트의 소리는 지금 들어보셨듯이 간단히 요약하면 섬세하고 정확하고 따뜻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기라는 게, 어떤 분들은 온기를 어떻게 느끼냐면 살짝 딜레이가 있고 번지는 소리를 따뜻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곡된 소리고 부정확한 소리고, 정확한 소리가 나면 따뜻한 음은 따뜻하게 들려야 돼요. 굉장히 그 화음이 하모닉스가 많이 나오는 피아노나 현악기, 통울림이 있는 현악기를 연주했을 때 들리는 화음은 따뜻합니다.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그게 지나치게 감소가 빠르거나 그 하모닉스가 제대로 표현이 안 돼서 그럼 왜소하고, 왜소하면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여하튼 그런 재생 자체가 되게 중요한 그런 스피커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세실 바란이라는 디자이너가, 가이아 디자이너죠. 그분이 아마 디자인했을 거예요. 아마 같은 디자인이니까. 여하튼 소리를 들어보면 이 스피커의 대역이 38Hz에서 50kHz, 굉장히 노멀한 그 3웨이 대역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저역도 웬만한 대역은 다 들리고 40Hz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25kHz면 우리가 들리는 일반적인 그 고해상도 음원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역이죠. 요새는 엄청난 대역을 가진 스피커들도 많이 나오는데, 높은 대역이,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구사와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그 음원 내에 있는 정보는 25kHz 내에서 못 들을 음원들은 없습니다. 일단 베토벤 처음에 들었던 호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르콘서르디 나시옹을 지휘한 그 교향곡 3번 그 3악장 스케르초를 들어보면 이런 곡이 사실은 이 스피커를 표현하는데, 골드문트 사운드를 표현하는데 되게 제격인 그런 소리를 들려주죠. 짠짠짠짠짠짠짠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게 서로 뭐 뒤엉킬 리도 없지만 이게 조금 재생이 부정확하게 되면, 음원에 있는 정보를 다 끄집어내서 리얼하게 재생을 못 해주면 그게 좀 신경질적으로 들려요. 호르디사바르는 이 악기 콘솔레도 나시옹이 전부 다 고악기를 쓰는데, 조금 이 음이 거칠고 소리가 좀 두터운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그 두터운 소리를 정확히 재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음은 거칠고 아래쪽 대역은 울림이 있는 경우가, 왜곡이 돼 있는, 또 재생을 잘 못한 경우에 들리는 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소리를 들려줬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달려가다가 저음은 뒤에서 은근히 살짝 들어왔다 빠지고, 또 저만큼에서 거리를 얼만큼을 가지고 앞에 악기랑 뒤에 악기 거리에 있는지도 잘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제 악기가 전체가 다 크레센도로 전체 크기를 크게 하면서 합주를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쳐 올라오면 굉장히 안정적인 소리가 나죠. 사실 그때 좀 앰프에 따라서는, 또 스피커에 따라서는 클리핑이 생기는, 앰프에서는 클리핑이고 스피커에서는 뭔가 전체를 다 재생을 못해서 생기는 순간적인 왜곡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곡의 어떤 좀 합주 부분인데, 피크죠, 투티 부분인데 아주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재생을 잘하면 진짜 문자 그대로 매끄러운 소리가 느낌이 나는데, 테티스를 들어보면서 골드문트 앞에 스피커들이 쫙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스피커들과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일단 이름 자체도 그래요. 그 가이아도 뭐, 가이아는 대지의 신이죠. 대지의 어머니, 머더러스라는 뜻이고, 테티스는 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골드문트는 로고스나 뭐 이렇게 아폴로 이렇게 그리스 신화 쪽이었는데, 중간에 액티브를 만들면서 이제 약간 인도 쪽으로 갔었죠. 뭐 사마디, 또 프라나, 사티아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물의 여신이라고 지은 이유도 굉장히 물처럼 맑은 소리를 낸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름 짓는 이유가, 이름을 붙이는 그 장명이 스피커의 소리를 가지고 영감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제작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영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맑고 투명한 소리, 그게 조금 이제 새로 생긴 테티스라는 패시브 버전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그런 새로운 조류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드문트는 뭔가 골드문트 앰프들하고 좀 예전 얘기죠. 그렇게 매칭을 하면 저음이 좀 단단하고 아주 밀도가 잘 잡히긴 하는데 양감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양감이 좀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 테티스의 베이스를 들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지금 두 번째 들어보면 101 이스트바운드 같은 거, 보플레이의 곡을 들어보면 그 네이던 이스트의 그 베이스가 둥둥둥둥 이렇게 들어오는 그루브가 이렇게 쭉 치는 부분들 있죠. 그분이 어떤 시스템에서 되게 약하게 들려요. 말로 표현하자면 둥둥둥이 아니라 약간 동동동 하다가 이렇게 조금 진폭이 그렇게까지 타입적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또 빠르게 댐핑을 잡아서 그렇게 중량감이나 양감이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충분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대단히 역동적이고 그루브의 그 콘트라스트, 아주 그냥 이렇게 소리가 맑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해졌다 옅어졌다 하는 느낌도, 그러니까 연주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콘트라스트까지 잘 표현이 되는 아주 품질이 높은 저음이 나오는 그런 골드문트의 사운드였습니다. 그 위에 이제 반짝반짝 빛나죠. 이 포플레이의 음악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마스터링을 하면서 그런 윤색들이 좀 들어가지만,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맑은 반짝거리는 소리와 베이스 이런 걸 표현하기에는 아주 뛰어난 그런 레이블의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소리 아주 테티스가 잘 들려줬던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 야금이나 솔로 악기들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주는지 음색을 좀 들어보면, 그 비발디 협주곡 들어보면 그 파비오 비언니가 연주하는 연주인데 그 리용 번호 207번이죠. 이게 느리게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 상당히 신랄하죠. 이것도 굉장히 맑은 소리라고 해야 되는데, 파비오 비언니는 아시겠지만 젊은 시절에도 그랬었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힘을 상당히 주려고 합니다. 힘이 많이 실려 있는 바이올린인데 그 힘이 덜 실리고 더 실리고 하는 그런 변화들, 이런 것도 잘 보이면서 그 줄을 타고 넘는 그 현악기의 그런 질감 같은 게 아주 리얼하게 눈에 보이는 듯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 질감이 음색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건 스피커 뒤쪽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운드 스테이지, 그리고 악기의 사이즈, 사람의 동작이 이제 보이는 느낌. 이게 사실 이런 곡을 들을 때, 이 곡을 들을 때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이 텔러 440 사실 굉장히 골드문트 내에서도 저도 굉장히 갖고 싶은 앰프 중에 하나인데, 37SK와 440 조합으로 모듈 스피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골드문트 스피커를 넘어서서도 다른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이런 비슷한 체급의 스피커들을 비교해봐도 그 모듈 드라이브를 전 대역이 고르게 나오는 그런 드라이브를 못하는 스피커들이 거의 없는데, 테티스하고는 일단 제짝이라서 너무 잘 맞기도 하고, 테티스가 가진 능력을, 테티스는 이런 성향이다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앰프하고도 조합을 많이 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골드문트의 새 스피커, 그리고 오랜만에 새로 만든 그 패시브 스피커인 테티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제 변신한 새로운 조류를 이제 창안해 가는 그런 중심이 될 그 첫 번째 스피커인 테티스를 들어봤습니다. 이 디자인이 조만간 아마 미리 알려드리자면 골드문트의 이제 새 모든 조류가 돼서 앰프의 디자인에도 이렇게 생긴 디자인으로 이제 모두 신제품들이 바뀌어갈 거라는 그런 얘기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골드문트의 새로운 제품들, 이런 것도 또 만날 일이, 소개해드릴 일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